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국 일본 이야기 하다가 네. 약간 좀 저희가 매주 이제 두 에피소드씩 가던 그 흐름이 약간 좀 틀어지긴 했으나 네. 세종 얘기로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세종의 뭐 집권까지 얘기를 좀 저희가 네.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황희정승 등장 정도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정도 네. 아닐까 싶습니다. 황희정승 하면 누구라고 그랬죠? 황희정승하면 누구라뇨? 황희정승 유명한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검은소 누룽소. 검은소. 지선 씨, 네? 지난 시간 잤어요? 나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검은소 누구? 자, 농부가 밭을 갈고 있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 황희정승이 지나가는데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네.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네.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죠? 둘 다 잘한다고. 에헤이, 그 어르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가 잘한다고 얘기하면 소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기억난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그때 깨닫고, 깨닫고. 그때부터 조금 사람이 유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와, 진짜 잤나 봐. 죄송합니다. 누렁소, 검정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검은소로 밭을 가니 캄캄하지 아니한지 그렇게 발걸하고 폈더라지요. 폈더라 시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세게 성회장 붙여지요. 이거 하니까 생각난다. 네. 성회장 붙여 제가- 시면 응당 되지. 네. 엄청 화가 났던 기억이 나네. 세계 양지머리 있지요. 네. 예, 요건 이제 네. 뭐죠? 그 춘향전이었나요? 거기서 이도령이 네. 아마 이제 저 내려가다가 농부 만나서 또 그렇게 농짓거리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또 제가 예전에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고전문학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제가요? 네. 맞았으니까요. 못 외우면 맞았으니까. 그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그 왜 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 예를 들면 용비어천 같은 거. 용용이 나르샤. 용용이 나라샤. 예. 예. 대동용용이 나라샤. 그때 외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이 시작이네. 어떤 상중곡.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네. 황희정승 아마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황희정승이 거의 뭐 80대까지 네. 그죠 조정에서 일을 좀 영의정만 한 18년 정도 하고 88가지 그 현직으로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만 한 20년 가까이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와, 하여튼 어마어마한 황희정승. 네. 그 황희정승을 이제 세종은 굉장히 신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래 태종의 사람이었는데 음. 그 태종이 세종에게 아들에게 이 사람을 크게 쓰라라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황희식 정치 이러면 너 말도 맞고 네 말도 A도 맞다. 맞고 B도 맞고 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통합의 리더십 이렇게 네. 해도 뭐.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사실 황희는 그 여러 가지 실록에 기록된 바로 따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위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부정부패. 네. 네, 그리고 뭐 뇌물 수수라든지 아유, 네. 뭐 또 간통 사건 여러 문제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자식들도 상당히 사고를 많이 쳤다. 이렇게 기록들은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절대 권력자 입장에서는 좀 흠이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예? 그래요? 네. 그래, 흠이 있는 또.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완벽한 사람이면 지잘난 맛에 내 말도 안 듣고 이러거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너무 청렴결병하면 인기가 높아지면 위험하죠. 예전에 우리 한 고조 유방이 한 번씩 이제 자기를 그 군수라고 할까 여러 가지 보급을 책임졌던 소아를 한 번씩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아가 너무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으니까. 그래서 소아가 한 번씩 나중에는 그 뇌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가 올라야지 오히려 그 안심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황희 같은 경우 우리가 황희식 정치해가지고 상당히 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진 않고 오히려 황희 같은 경우는 의견이나 주장이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다고 하죠. 두루뭉술하게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황희와 같이 아주 환상의 호흡을 맞췄던
맹사성이라는 정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맹사성 정성이 오히려 조심하고 아주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황희는 아예 딱 과단성 있게 이거는 이거고 B는 B고 A는 A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냈다고 하죠.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침없이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네. 오히려 황희가 보수적인 의견을 내 가지고 서로 좀 보완을 해주고 또 황희는 거침없고 단호한 성격이니까 맹사성이 신중하고 좀 이제 조심스러운 성격이니까 이게 또 배려가 보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어떤 권력자들이 국정을 관리하는 구도를 그렇게 짰던 거죠. 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또 신하들을 네. 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세상을 좀 보자 뭐 네. 이런 이제 취지로 저희가 네. 이제 세종대왕 좀 보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리더십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그 세종에게 지금의 리더에게 없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우리 박사님은 어떤 겁니까? 그 아무래도 결국 인내하는 리더십이죠. 인내. 인내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이 있죠. 아니 세종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안 잘랐다고 네. 아 그래요? 네. 되게 오래 기용을 했다고 네, 하던데요. 네. 한 번 기용을 하면 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장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인. 시몬이라는 장인이 억울하게 사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결국은 인내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보복할 통합을-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네. 그럼 우리 정프로님은 네. 세종하면 생각나는 그 리더십. 세종의 리더십, 네. 지랄하고 자빠졌는 리더십. 그거는 한석규. 제가 세종을 이렇게 본 게 사실은 네. 그 한석규 뿌리 드라마. 깊은 나무. 네. 예,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없다 보니까. 한번 그럼 해주세요. 뭐 어떤 거요? 성대모사. 한석규 씨? 네. 근데 저는 진짜 그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 뿌리 깊은 나무랑 네.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이도 하면서 이렇게 저 윤재문 씨가 왜 세종과 굉장히 뭐랄까 이게 경쟁 혹은 뭐 밀본 네. 뭐 이렇게 나왔던 예, 그거. 반대되는 뭐 세력들. 네네네네. 하여튼 그 드라마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는데 네. 하여튼 세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군의 이미지 말고 다른 모습들도 꽤 좀 있었던 것 같더라. 그렇죠. 네. 네. 느낌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세종은 대단한 성군이었다. 정군이었다. 리더십 있는.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그렇지 않은 건 아니냐는 반대되는 어떤 책을 그때 잠깐 소개해 주셨던 뭐 그런 책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군이라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세종은 그 인재를 등용하는데 그 전 정권의 사람, 그러니까 전 임금의 사람이라고 해서 네. 내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후계자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경영권을 가진다든지 권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아버지랄까 선대회장이랄까 아니면 선대 권력자의 사람들을 숙청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황희, 뭐 맹사성 이런 사람들 다 태종이 발탁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용을 한 거죠. 그리고 정인지 이런 사람들, 정인지 같은 경우도 태종이 발탁을 했거든요. 그 정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죠. 정인지. 네네. 아주 대학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결국 나중에 장원급제를 했거든요. 근데 장원급제를 한 그 에피소드가 재미있어요. 그 태종에게 이 마지막 이제 보통은 과거를 우리 33명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에 3명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원, 1등 장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탐화, 방한 이렇게 해가지고 장원, 방한, 탐화 해가지고 1, 2, 3등 이렇게 수석, 차석 3등 이렇게 하는데. 미스코리아 진선미처럼. 네네. 자, 그런데 2명은 너무나 이 답안지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거죠. 답안지 이제 최종 3장 중에서 2장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1장은 좀 떨어지고 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1등이냐? 예, 태종께서 정해 주십시오. 누가 이제 장원을 할지. 그 태종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 내가 왕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한번 운에 한번 맡겨보자 해가지고 세장 중에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은 사람을 장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딱 발탁된 사람이 정인지예요. 그래요? 정인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너무 정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1등, 2등, 3등 중에 3등은 아니었죠? 그럼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거 모르는 아무도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딱히가 잡아가지고 이제 1등을 하고 나머지 2, 3등은 뭐 모르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저 객관식 문제를 풀어갖고 몇 개 맞은 이게 아니라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논술 시험 같은 거에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 거니까 사실 정확하게 뭐가 1등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뭐 탑티어에서. 예, 논술 시험도 되고 이제 시문을 가지고도 겨루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떻든 이렇게 초반부터 운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권력 교체기에도 줄을 잘 써가지고 운빨로 끝까지 네, 가니까. 세조에게 결국 줄을 섰고 그런데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업적을 남기도 했는데 문제는 술만 마시면 이 정신줄을 놓는단 말이죠. 정인지. 네. 그래서 세조에게도 술 마시고 너라고 불렀다가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가 종종 있었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럼 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 세조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정인지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심이 아니라 역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정인지 같은 원로 대신도 필요하단 말이죠. 자기 권력에 좀 나름 후광 효과에 한 명씩 병풍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막 그냥 금방지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자원급제하고 나면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네. 왕이. 네.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주고 뭐 이런 게 그 이제 초이차가 맞나요, 그게? 네. 네. 그 초이차라고 네. 정말 우리나라 왕실에서조차 네. 아주 사랑했을 걸로 추정되는 차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이차, 초이 동백 꽃잎 차인데 이거는 네. 이제 차에 이제 그 꽃잎 같은 것들을 네. 블렌딩을 해갖고 네. 아주 깊은 향, 널리 퍼지는 이 차는 또 향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바로 맡아봅니까? 현장에서. 한번 진짜 제가 개코거든요. 한번 그렇습니다. 맡아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초이 선사라는 네. 그 분께서 조선시대 분인데 그분의 5대 법손 지금 용운 스님께서 지금 전통 제다법으로 그러니까 차 만드는 법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계시고요. 네. 대한민국 식품 명인에도 오르신 분입니다. 와. 네, 지금 이 꽃잎차를 또 할인 판매를 또 하고 있으니까 한번 향 맡아보세요. 제가 한번 와. 맡아볼까요? 죽인다 죽여. 이건 뭐죠? 진짜 좋네요. 네,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맡아보지. 네, 하여튼 지리산 인근의 청정 지역에서 딴 찻잎을 또 320도 고온에서 볶아갖고 아주 향이 높고 또 그 여운이 길게 남는 초의차 네이버에서 초의차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네. 나오거든요. 초이차와 함께 또 향기로운 오후 시간 이렇게 또 차와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만 1kg의 대항을. 뭐 근데 이게 대체제는 아니고 네, 보완제니까, 카테고리가 네, 보완제니까. 예. 그래서 차랑 커피랑 또 같이 또 드시는 분도 있어요.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인지, 네. 맹사성 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조선 전기의 아주 조선의 중흥기, 조선의 아주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발탁해서 키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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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문신입니다. 문신인데. 이거 할 줄 알았거든요. 북방에 겨울비가 많이 내리니까. 참 슬픈 노래. 이게 바로 이제 동북 지방이죠. 지금 네. 바로 우리 함경북도 제일 위쪽이 있지 않습니까? 두만강 해가지고 만주랄까 러시아 쪽하고 국경이 닿아 있는 그 최북방 지역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김종서 장군이죠. 본래 문신인데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동북의 호랑이다 이렇게 불렀죠. 네. 그러니까 김종서 바로, 장군이 나중에 그 관상 영화에 나오는 그분 백윤식 김종서죠? 역할 네. 나옵니다. 키가 아주 자그마했다고 하죠. 근데 호랑이에요. 네, 그만큼 카리스마. 네. 그리고 이제 김종서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동북에 있었던 이징옥 장군이죠. 징옥. 이징옥. 그분은 좀 네. 약간 낯서네요. 낯선 이름. 그는 경남 양산 출신인데 아주 이제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로 용력이
담대했다고 하죠. 김종서 장군 때려잡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무시하려고 했다가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렇습니까?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계유영난으로 김종서 쪽이 완전히 이제 참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수양대군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럴 때 바로 동북에 있던 이징옥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요? 그럼 자기의 그래도 같이 동료이자 상관이었는데 결국 그러면 나를 또 죽일 것이다. 나는 김종서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생각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겠죠. 근데 뭐.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난을 일으킬 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겠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옆에 수하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관리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제압이 됐어요.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세종대왕이 발탁한 김종서.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관이 있죠. 집현전. 집현전. 네, 집현전. 네. 본래 이거는 고려 때 세워졌는데 그때 조선 그 당시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다시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신숙주랄까 성산문이랄까 뭐 박평년 하위지 유성원 나중에 그 사육신들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 정인지도 뭐 이쪽 집현전 출신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 당시 라이벌이라고 하면 성산문하고 신숙주거든요. 성산문과 신숙주가 일종의 집현전 출신의 상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둘이가 같은 이제 시험 같은 요즘으로 치면 고시 동기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신숙주보다 성산문이 반발 앞서 나갔다고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미묘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세조가 파고들었던 거죠. 수양대군이. 그래서 수양대군이 나중에 중국으로 사신으로 갈 때 신숙주를 딱 지목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절단 일령으로 데려가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분명히 좀 구워 삶았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 이제 엘리트 관료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숙주를 포섭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세종이 발탁해서 양성한 인재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지 세종이 구성하는 개혁에 손과 발이 다 되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 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화가 이제 융성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국력이 아주 신장된 시기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인재들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혼자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개혁 주체 세력들이 만들어져야지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집현전은 그러니까 과거 통과한 분들이 이제 예, 맞습니다.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과거를 아주 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네. 딱 이제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이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직접 함명하는 과제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 국책연구기관 정도 그런 정도로 KDI 같은 느낌? 예, 그런데 여기서 만든 것들이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되고 바로 이제 KDI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이 정책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또 그걸 들고 가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집현전은 그런 기관이고.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젊은 집현전과 그리고 아주 노련한 황희로 대변되는 딱 요 친구가 아주 조화를 이루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성공의 비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젊은 피들은 개혁 의지는 충만합니다만 색이라고 해야 되죠. 구체적인 기술은 좀 약하단 말이죠. 경험이 모자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바로 노련한 경험 많은 신하들이 그거를 바탕해 주고 노련한 신하들은 기본 추진력이 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보완되는 효과로 네. 아주 그 일종의 관료 엘리트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을 아주 잘 조화롭게 편성했던 거죠. 이 균형이 잘 맞는 것도 그런데 세종대왕 자체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네네. 이렇게 무게가 아니라 이렇게 삼각구도로 아주 무게가 잘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식당을 하려면 그 주방장에만 의존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 주방장이 파업을 한다든지 나가버리면 식당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식당 주인이 주방장에 필적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주방장을 다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종이 기본적으로
뭐 세종은 나중에 보면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도 조예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그 음이 뭐 발음 틀린 것도 딱 지적해내는 정도로 아주 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네. 여러 공부하려면 본인은 좀 피곤하긴 하셨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생 이제 병에 많이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 좀 운동이랄까 사냥이랄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세종을 지칭하는 용어가 수불석권이죠. 수불석권.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책을 들고 있다는 거. 네. 아, 책벌레.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재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인재 양성을 하면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되잖아요. 이제는 네. 우리가 사람을 딱 모으면 제도를 이제 막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종이 만들었던 6조 직계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삼정승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정부죠. 이쪽에서 결정한 거를 예전에 고려 때는 국왕들이 하나의 사인만 해줬는데 조선의 태종은 2조, 호조 이런 구체적인 국정 사안을 들고 와라. 내가 직접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국왕에게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너무 서류가 많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세종 때는 그것을 이제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복원시키는 거죠. 정승들이 충분히 의논하고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하들 신권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믿어주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제 가능한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요걸 대충 눈을 싹 가리려고 와도 내가 딱 짚어내면 되니까. 그 정도 이건 자신이 있어야지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위임해준다고 그냥 해버리면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장난칠 수 있거든요. 아, 왕이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왕권이랑 신권이 또 잘 조화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왕권만 이게 막 강하다고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신들에게도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또 줘야 네. 뭐 왕이 사실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이 다 하다가 결국 그 아주 성군인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중국의 옹정제. 중국의 유명한 청나라 때 이 세 명의 왕이 정치를 하면서 최고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네. 강희, 옹정, 근륭제 이 3제 때 어마어마하게 전성기를 누렸어요. 네. 근데 옹정제가 강희제, 아버지인 강희제나 아들인 근륭제는 아주 유명한데 옹정제가 중간에서 별 주목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옹정제는 재위기간이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근데 옹정제가 지금 남긴 기록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온갖 군데 있잖아요. 지방에 의사를 파견해가지고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지금 문서 올라온 거하고 직접 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사가 또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걸 전부 주비라 해가지고 붉은 것이 붉은 펜 있잖아요. 빨간 펜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고 저렇고 교차 분석하고 너는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거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과로사였구나. 그래도 11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계가 오는 거죠. 아무리 그렇죠. 이 사람 철인왕으로 그래서 당시 서양에서 플라톤의 철인왕의 가장 이상적인 형이 바로 옹정제로 온 거예요. 근데 결국 10년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한계가 있대요. 조심하세요. 아셨죠? 아, 저요? 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다 하면 네네. 어쩜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그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아, 인간의 한계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혼자 모든 방송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저도 있고. 뭘 노리는 거야, 자꾸. 네. 아, 정말. 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세종 그렇게 의정부 서사제를 복원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이제 좀 나눠주면서 그 대신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들 문종이 되죠. 그 세자에게도 나름 그 업무를 맡겨요. 통치 업무를 이양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이 사람은 놓은 게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같은 일을 또 지휘를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세종하면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문화만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김종서의 그 사군육진 그 국경선을 개척했듯이 결국 영토를 넓힌 왕이거든요. 네네. 이게 상당히 큰 업적인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예전에 한번 우리 중국 이야기할 때 장바일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문화적 쇄신이 있어야지 나라가 성장하고 튼튼해지거든요. 바로 세종이 문화적 혁신하고 국방의 안보의 튼튼함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종이 바로 그런 케이스 같아요. 문화를 쇄신하면서 국방이 튼튼해지는 게 바로 세종의 케이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성리학적, 유교적, 유학적 이념에 따른 이 사회를 만들겠다.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의식들, 의례들 이런 걸 다 정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국가나 집안이나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길사나 흉사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의례를 정리하고 그리고 유교적 이상 사회가 되려면 그 예를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차별을 해야 되거든요. 구별. 예라는 것은 양반과 반상의 구별을 해야 되고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해야 되고 임금과 백성이 구별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유지할 때 이 왕조 사회가 유지돼야 되는데 차별이 없으면 왕조 사회는 맨날 반란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가 중요하거든요. 예의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유유사하잖아요. 어른들에게는 그냥 인사 잘해 하는 게 바로 그런 차별이거든요. 그 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중요한 게 악이잖아요. 예가 구별만 해갖고 사회가 또 안 돌아가니까 음악 악자.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화합을 해야 되니까. 음악은 다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왜 이제 세종이 음악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냐면 바로 예악이 구현되는 사회가 유교적 이상 사회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천재, 네. 박연을 발탁해가지고 안에 악을 정리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예라는 게 어쩌면 신분 사회를 공고히 하는 거고 네. 좀 뭐 차별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국가를 정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가치였던 성리학을 어떤 국정에 녹여내는 데는 하여튼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라는 게 우리가 항상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예를 하거든요. 뭐 서양에도 매너와 에티켓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에티켓 같은 경우가 일종의 신흥 부자들, 벼락 부자들을 좀 천박하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에티켓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매너나 에티켓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의를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래 것들과 이 사람들하고 구별하려고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 차별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가 강조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차별적 사회예요. 자꾸 네. 뭔가 예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네. 자 이렇게 예학이 구현되는 이제 유교적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제 법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의 법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라는 것은 법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근데 이때 이제 법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하나의 이 형법이죠. 이걸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법이란 말이죠. 어쨌든 경국대전이란 것들, 이 기초 작업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경국대전. 네. 그 경국대전은 물론 이제 아들 세조 때 네. 실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세조 때 반포는 못 되고 결국 이제 성종 때 완성되어서 반포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본 작업들이 이제 세종 때 또 슬슬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사법 제도랄까. 형벌 제도 이런 게 정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대 국가가 되려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일종의 법과 관료 제도와 조세 제도와 여러 제도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뭐 그 이후에 뭐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 농업, 의학 분야 많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또 유명한 거는 과학 마인드를 발휘했던 왕이었다는 네, 거죠. 과학. 그래서 천인 출신의 장영실을 발탁해서 장영실. 그런 나오죠. 네. 각종 이제 뭐 해시계, 물시계, 초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 상당히 세계적 수준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한 번 잘 될 때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분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잘 될 때는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이 융성해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쪽만 절대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융성할 때는 경제, 정치, 산업 다 같이 다 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문화와 예술만 발전된 어떤 시대는 없어요?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르네상스 14에서 16세기 이탈리아 지방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뭐죠? 도시국가들이죠. 도시국가들이었고 이런 이제 아주 그 지금 현재 말하는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는 못 미쳤는데 그때 특징은 이런 거였어요. 물론 이제 베네치아가 이제 그 지중해 어떤 제해권도 거의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왜 문화 발전했냐면 생산력은 그대로인데 생산력 있잖아요. 생산한 수준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럴 때 문화가 또 발전해요. 생산력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줄을 때 문화가 발전해요. 남는 예. 잉여 무언가를 통해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도 같이 가는 게 제일 상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로 뭐 로켓 하나 쏜다고 해서 그 우주랑 우리 삶이랑 별 상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이제 그 우주에 쐈던 기술들이 무슨 예를 들면 뭐 전자레인지든 아니면 뭐 우리 실생활을 굉장히 좀 바꿔놨던 여러 기술들에 다 녹여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 과학 기술,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예술이나 이게 따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 누구였죠? 그 알랭드 보통의 말에 따르면 예술이 뭐냐라고 규정할 때 현실의 삶에 대한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우리가 맞게 살고 있냐, 그르게 살고 있냐, 옳게 살고 있냐, 틀리게 살고 있냐, 좋게 가고 있냐, 나쁘게 가고 있냐. 끊임없이 예술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부터 이게 궁금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막 예술이 이렇게 막 융성하고 있다는 거를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BTS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지금 문화가 융성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많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 사실 다른 거에 막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 문화는 융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든 거예요. 제 궁금증 이해는 되시죠? 문화를 뭐 어느 정도로 보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이제 대단히 융성하고 있다. 대단히 융성하고 있다. 이유는 뭐죠? 이유보다 먼저 증거부터 말씀드리면 증거? 일당배기 이 좋은 컨텐츠가 많은 분들께 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정도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많이 보시는데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는 뭐 우리나라 문화가 역대 어느 시대보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소비되고는 있다. 맞아. 그러니까 문화가 뭐 아주 고급 무슨 문화인지 아니면 뭐 그냥 대중문화인지 뭐 이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향력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 문화라는 게 전파된다는 게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 얼마나 전파되냐 이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뭐 예를 들어 우리의 뭐 음식이라든지 뭐 춤, 의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언어. 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문화 융성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생산력이 있고 그 생산력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 그건 아니 그게 문화가 융성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구나. 아니 근데 그게 뭐 르네상스의 경험을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시골을 가니까 거기서 뭐 다양한 어떤 예술가들도 와서 창조적인 작업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또 평생을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서전 사업 이런 걸 하거든요. 그 자서전 읽기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되게 놀래요. 이 감동적인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 삶들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회적으로 하나의 어떤 소통이 활발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문화의 발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줄어드는 게 어찌 보면 진짜 꼭 이제 사람이 줄어드니까 먹을 입수가 줄어서 뭐가 남아갖고 이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에 더 신경 쓰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애를 예를 들어 덜 낳게 되잖아요. 이제 애 낳고 뭐 이러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정말. 온리 그냥 사는 거 애 키우는 거에만 해서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문화까지 신경 잘 못 쓰는 거야. 근데 애를 안 낳으면 뭔가 자꾸 공상도 하고 이런저런 상상도 하고 할 테니까 문화 쪽에 더 갈 수도 있겠다.
그게 혹은, 맞습니다. 예. 예. 혹은 또 사람들이 옆에서 막 픽픽이 많이 죽어나가면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또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유럽의 르네상스 때 바로 가능했던 게 흑사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사람의 값이 올라가니까 이전에는 사람값이 떨어질 때는 이런 것들이 가치를 안 쳐줬는데 사람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생산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더 적은 시간이라고. 예, 그렇죠. 그 여유가 이제 결국 다른 여러 가지 수공예적인 이런 걸로 나타나고 또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19세기에 18, 19세기에 유럽의 문화랄까 유럽의 정치, 유럽의 경제가 아주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계층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조상한테 받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된 돌로 만든 집에 몇백 년 살잖아요. 그 살면서 그다음에 조상한테 받은 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 그런 거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사실 가족을 거느린다는 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아주 큰 사치거든요. 사실은 사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나는 그냥 요것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받아가 한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 유럽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학문들 무슨 수학 발표하면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학에 그리고 무슨 문화 가면 또 좋아하고 이런 층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룸펜들이라고 하잖아요. 고급 룸펜이다. 고등 룸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쓰잘데기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탐험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야 위험한 데 가다 죽으면 어때? 아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냥 가겠다. 가고 또 몇 년간 일 안 해도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몇 년간 저 돌아다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살 집하고 최소한의 먹고 살 거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18, 19세기 유럽의 문화, 유럽의 국력이 꽃을 피운 이유가 바로 그런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게 존재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세종 때 이렇게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건 그러면 하늘이 도운 것도 분명히 있겠네요. 아니 근데 하늘이 도왔으니까 전쟁도 뭐 별로 없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이제 초창기잖아요. 왕조가 처음 열었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초창기에는 그 새롭게 해보려는 이제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힘들이 좀 쇄신하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왕조가 망할 때 되면 어느 사회든지 망할 때 되면 다 늘어지고 퇴폐하고 뭘 해도 다 안 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 왕조가 처음 일어날 때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정리됐잖아요. 이제 명나라가 확실하게 이제 그 강자가 되었고 그러면 항상 그렇잖아요.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길지 모를지 혼돈스러울 때가 가장 힘든 거지 정리가 되면 깨끗해지거든요. 이제 1등 정해졌다 이러면 뭐 그다음부터 조용해지잖아요. 1등, 2등 싹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조선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안정화가 돼버렸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아, 그렇지만 백성들의 삶은 과연 세종 때 좋았냐 이거죠. 아, 그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국경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국경 정책이요? 사군 육진 개척을 했잖아요. 아, 그러려면 당연히 국민들이 사람을 그러면 그게 아무도 안 살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날은 춥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게. 그 동네. 거기에다가 오랑캐 여진족들 툭하면 넘어와서 사람들 약탈해 가지. 아무리 칠책 목책을 세워놓은들 목책 허물고 와서 하지. 농사 지어도 뭐 제대로 농사 잘 안 되지. 이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뭐 세금 면제 주고 한다 해도. 그러니까 안 가려니까 억지로 잡아가지고 사람들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경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 위쪽에 보낸 듯이. 그러면 함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경상도나 이쪽에서 뽑아와가지고 다시 또 그쪽에 3인 정책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이주시킨단 말이에요. 강제 이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과연 그렇게 평화롭고 좋았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하죠. 네네. 아, 이게 진짜 정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예전의 일도 뭐 이 역사서를 통해서 팩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어난 일들도 수많은 뭐 언론인들 수많은 뭐 전문가들이 있으나 제대로 팩트 체크 안 되고 거짓이 마치 진실인 양, 혹은 진실은 마치 거짓인 양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운동을 하는 줄여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네, 누구죠? 팩트 체크 넷이라고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월 1회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이건 어떤 게 진짜 팩트냐, 요것들을 이제 선정해서 진짜 팩트에 맞는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 여러 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올 3월부터 월 1회씩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내가 혹시 잘못 알았던 거 아닌가? 혹은 뭐 이건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팩트체크넷에서 팩트체크도 해보시고, 혹은 내가 직접 팩트체커가 돼서 이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팩트체커로서 내가 한번 뜻이 있다면 이 팩트체크 프로젝트에 직접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 팩트체크의 또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나중에 또 언론인으로 네네. 또 발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뤄나가는 이 팩트체크넷 한번 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영진님의 눈은 정말 건조한가? 이런 주제로 만약에 글을 누구 올린다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팩트체크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팩트체크넷의 장점인데 저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제 방송을 아주 옛날부터 봤던 분들이 또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한 4년 전에는 쟤 저렇게 선글라스까지는 안 꼈는데 눈 깜빡인 건 내가 봤다. 어느 순간 선글라스가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팩트체크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서서히 과정을 다 지켜보고 누가 말을 해주면 그렇죠. 신뢰가 생기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리는 어떤 스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혹은 뭐 작가들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팩트체크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지금 현재 상태의 저만 보고 쟤는 진짜 안구 건조인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구나.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넷에서 한번 그런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세종의 뭐 가장 큰 업적하면 우리가 뭐 뭐니 해도 한글 창제. 맞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얼마 거죠. 전에 TV에서 뭐 외국인들 데려다가 뭐 한국 식당 가고 막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조금만 알려주거든요. 근데 메뉴판을 읽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그 표음 문자니까 그 우리의 알파벳인가 기억 니은 디귿만 잘 외워도 사실 발음하는 건 가능하죠. 뜻은 모를 수 있으나 아주 정확하게 잘 읽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훈민정음의 문자 형태가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참 잘 만들었죠. 뭐 그 나중에 또 뭐 훈민정음 세종에 대한 비판에서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든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우리가 기원이 명확한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문자라는 게 보통 언제 만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긴 딱 나오잖아요. 세종 25년 1443년 12월 30일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라고 딱 실록에 나올 만큼 이게 정확하게 기원과 이런 여러 가지 주체가 명확한 이런 글자는 참 드물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한글 창제를 했다라고 하기 전에는 실록이 없다면서요. 그 전에는 내용이 없다면서 뭐 시켰다. 한글 창제 과정 같은 게 당연히 있을 법도 한데 전혀 실록이 없다고. 그러니까 비밀 프로젝트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당시에 뭐 신하들이 좀 반대가 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문이라는 게 여기 사대주의 사상 아닙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모화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아니 한문을 있는데 왜 한문을 안 쓰냐?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 새로운 이거를 만들면 한문의 입각에서 이어진 우리 전통이 단절되고 중국과의 어떤 4대의 전통도 중화의 전통도 단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도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 태종 때 이 정치적 저항이나 이런 걸 다 분쇄돼 시켜버렸잖아요. 다 이제 저항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신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훈민정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념적 저항을 시도하게 됐다 이거죠. 훈민정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불거진 거 아니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그 채말리가 이제 상소를 올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현전의 이제 학사였죠. 근데 집단 반대 상소가 올라왔던 거죠.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도 경로해 가지고 이제 뭐 아주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딱 그걸 하고 뭐 바로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의도는 뭐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어린 백성들의 의사소통도 있고 중국 그 한자음을 좀 더 정확히 변경한 게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의도나 동기를 떠나가지고 결국 우리의 말과 글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생활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새롭고 독창적인 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영어를 지금 공용으로 쓰자. 네. 영어 공부한다 했는데 잘할 수 있어요. 따라가고 이런 거는. 근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원천 기술이나 원천 사상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글로. 네. 그리고 뭔가 할 때 우리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대충. 그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런데 영어로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모르는 단어가 뭐가 나오면 이게 감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한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근데 결국 그게 세종이 그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네. 국민정 한글 깔아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말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말을 우리의 것으로 표기할 수단을 갖고 있어야지 결국 그것이 과학이든 뭐 문학이든 모든 부분에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거든요. 글을 만들어낼 생각을 다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아니 문자는 뭐 만들기는 많이 만듭니다. 몽골도 만들고, 그래요? 예, 티벳 뭐 다 만들죠. 뭐 바스파 문자도 있고 또 그 뭡니까 거란도 뭐 문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 말고, 예, 만듭니다. 자기들이. 누군가가 만드는. 예.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현대에 들어와서 그 에스페란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렇게 별로 안 되잖아요, 장사가. 그러니까 이제 장사 그렇죠. 장사라고 하면 그런가 하여튼 그게 막 널리 퍼지고 저희가 딱 대학생 때. 네. 저 대학생 때 네. 그때 딱 에스페란토가 살짝 유행했었거든요. 네. 90한 6, 7년 뭐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막 서클도 막 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컨셉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전 세계가 비슷한 문자를 만약에 쓰게 되면 내가 막 어디서 막 어렵게 막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잘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환경에서 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 언어가 자꾸 변하는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외부의 언어를 하나 탁 쓰자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그 세종 전에도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말을 한자 비슷하게 받아 적으려는 그런 건 그게 이두죠. 있었죠. 예. 이두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두가 있는데 왜 또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반론도 했죠. 집현전에서. 네. 그러나 세종대왕은 아니다. 새로운 문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네. 하긴 이두도 한자를 배워야 또 이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자 음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종도 여러 가지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백성들에게 윤리 교육을 좀 하려면 문자를 알아야 책을 읽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림만 갖고 하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본주의에 들어와 가지고 왜 보통 교육 의무화가 됐냐 이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글을 읽을 수 있고 세모를 할 수 있고 그죠? 사치 계산을 할 수 있고 글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지 공장이나 시장에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거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느 정도는 가르쳐 놔야지 이게 되거든요. 뭐 물론 애민이 있죠. 애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크게 하려면 사람들이 똑똑해져야지 그 사회가 발전하지. 바보가 되어가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한글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지금 1kg 커피도 네. 한일자에 길할 길자 이슬로자 써갖고 일길로 커피 이렇게 우리 써야 되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쓰고 보니까 한자가 오히려 더 괜찮네. 길할 길자 이슬로자. 기란 이슬. 일길로. 네. 유익한 이슬 액체. 네. 여튼 그러나 우리 한글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 모든 문자를 거의 비슷하게 다 적어낼 수 있는 거죠. 발음을 적어낼 수 있죠. 한자 그 막 코카콜라 같은 거 쓴 거 봐요. 뭐죠? 가구 가라는 이상해.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글은 세계 모든 소리를 뭐 물론 이제 약간 애매한 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다 받아냈고 사실은 우리 원래 훈민정음대로 하면 더 잘 받아내는 거죠. 뭐 약간 그
뭐 이런 발음도 있고 예, 지금 안 쓰지만 순경음이라든가 예, 더 다양한 음들이 있었으니까 여튼 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말들을 우리 글로 잘 옮겨 적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됐고요. 거기에 1kg 커피도 우리가 그 원 발음대로 잘 받아 적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kg 커피의 다양한 커피들 한글로 잘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1kg 커피 홈페이지 혹은 1kg 커피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kg 커피. 1kg 커피 생각해보니까 한글이 안 들어갔구만. 그렇잖아요. 한글이 안 들어갔어. 1 숫자 1 킬로그램 할 때 킬로그램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게 다 한글로 쓴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관리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렇게 보급에 열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공용어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세종 때는. 그 이유도 뭐 사실 한글이 이렇게 된 거는 20세기죠, 20세기. 우리가 한글 세대라고 하잖아요. 한글 세대는 해방 이후에 사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언문으로 그래도 그렇죠. 쓰긴 썼죠. 쓰긴 써왔는데, 그러니까 전 사회 전체의 규범으로 된 거는 1945년 해방 이후로 이제 된 거죠. 이 한글이 많이 변하는 걸 느끼는 게 저는 요즘에 애들이 막 들어가는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들어보면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왜 꼭 알아야 되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글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제 거의 그냥 문화가 한글 문화죠. 한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이제 예전에도 그런 사태들 많았지 않습니까? 심심한 사과를 심심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의 그 어휘의 많은 부분이 또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명사 특히 이제 많죠. 특히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종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을 했다면 우리가 여러 학문이랄까 여러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좋은 어휘들 표현들 방식을 많이 발달시켜 왔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랄까 외국어 원서 번역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차라리 원서를 읽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추상적인 말이나 이게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제대로 한글 제대로 간지는 진짜 몇 년 안 되는 얼마 안 것 같아요. 됐습니다. 지금도 뭐 법정 같은 거는 뭐 한자가 뭐 거의 한 80-90% 차지하고 조사 정도 한글인 경우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국 한글 이제 훈민정음 한글로 가지고 문학 작품이 바로 보고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 민족 언어의 핵심인데 그 한글 세대가 등장이 된 게 사실상 60년 4.19 이후거든요.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나온 일군의 소설가들 그 감수성 혁명이라 했던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런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사실 몇 년 된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물론 한글로 소설 쓰고 뭐 홍길동전도 있고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한글로 사고하고 한글로 표현하고 하는 게 얼마 안 돼요 역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아껴 쓰고 보살펴야 되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그게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저희부터 좀 아끼겠습니다. 일당백 당신이 일당백도 뭐 다 순한 글은 별로 없네. 일생 동안 당신이 100가지. 일동백도 한번 좀 저희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때 그 한글이 나왔잖아요. 훈민정음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본도 만들어내고 인쇄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유교 경전이랄까 이런 걸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인쇄 찍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면 좋을 텐데 결국 당시 세종이 한글 보급에 반대되는 인쇄 정책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세종이? 왜냐하면 인쇄용 종이 비용이 너무 비쌌단 말이죠. 예전엔 책 한 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서양 같은 경우도 책 한 권이 요즘 치면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그래서 책이 이게 종이도 비싸고 그러니까 양피지 이런 데 쓰니까 정말 비쌌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손으로 또 이렇게 비싸고. 그러니까 이때도 책값이 살 몇 씀이었단 말이죠. 아주 비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하려면 종이를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책은 신성하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인식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좋은 활자를 가지고 있고 그 좋은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결합이 안 돼버린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바로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독일어로 지금까지 라틴어로 써진 성경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런데 독일 말로 성경이 그 표기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인쇄가 돼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인지가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결부돼야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 혁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왜 그걸 못했을까? 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금속활자와 한글이 딱 있으면 네네. 이게 결합이 딱 됐으면 우리가 정보혁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 또 속하죠. 아 그러네요. 인쇄 책이 그때 막 많이 생산되고 그랬으면 우리 전체의 어떤 국가의 운명도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또 내가 안 태어났을래나? 혁명이 일어났으면 저 영진님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세종과 한글은 뭐 정말 뗄래야 뗄 수, 뭐 세종하면 한글부터 일단 생각나는 게 맞아요. 첫 번째니까 한글 창제 이야기. 뭐 많이들 뭐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러면 한글 창제했다, 반포했다. 요거 기록 말고는 세종실록에 뭐라고 그러죠? 저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한글 관련해서는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업문이라 해서 하대하고 기본적으로 공문서에 사용을 안 하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장려되기 힘들었겠죠. 세종도 그것까지 하기는 역부족이었던 아니면 이제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하여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공문서에 일부 사용했는데 그 뭐 세종하고 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랬다는 거죠. 세종실록 잠깐 듣지만 참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세종의 뭔가 안위를 위협하거나 뭐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나요? 세종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태종이 결국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전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오명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전하는 주상은 명군이 되어라. 형군이 되어가지고 길이 자손 만대까지 명군으로 이름을 들치거나 내가 모든 거는 다 허물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텐다. 멋진 아버지네. 그 아버지가 정리를 해줬으니까 아들의 그 가시밭길을 다 정리해가지고 탄탄대로를 쫙 만들어 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종에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고 문제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너무나 모든 걸 다 정리해줬고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위기를 인지하는 능력이 좀 모자라지는 거죠. 위기를 인지하는 능력. 후계 구도에 있어가지고. 후계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뭐 우리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사이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뭐 형님들 내가 죽인 것도 없고. 그건 사실은 아버지 태종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했던 거거든요. 아버지 태종은 자기 형제들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고 든 거였기 때문에 내 아들들한테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령을 폐쇄자 시켜도 잘 이렇게 정리를 잘하잖아요. 둘째 효령은 불교 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안 부르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건데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종은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뭐 우리 형제들은 본래 사이 좋아. 그러니까 후계 구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뭐 잘 되겠지. 그리고 또 세종은 자기가 셋째 아들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젊을 때 그런 생각했을 거잖아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셋째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맨날 공부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내 아들들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들은 능력 좋잖아. 다 사이 좋고 그러니까 수양 인물도 좋고 헌칠하고 머리도 좋고 수양한테는 이 일을 시키고 또 셋째 안평대군 또 거기도 글씨 좋지 않습니까? 조선의 명필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안평한테도 미션을 주고 이렇게 아들들이 또 든든하잖아요. 아들이 설마 아버지 뒤통수를 안 때리겠지. 신하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들들에게 일을 줬단 말이죠. 일을 주면 아들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대군들이. 세자 말고 문종에게만 힘을 딱 모아줘야 되는데 문종은 워낙 잘하니까 문종 워낙 잘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형을 얼마나 잘 보필하겠냐. 이 권력의 속성을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피를 부르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결국 어느 정도 왕이 되고 나면 최고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의 성공 체험에 빠진 거죠. 아이 뭐 내가 할 때 우리 잘 됐다. 피 안 불렀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아유 우리 아들도 내 피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건 세조 개인의 문제도 아니겠죠. 세조는 세조대로 또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힘이 되고 있는데 조카 단종이 올라왔는데 단종 주변에 신하들이 문종의 고명을 받은 마지막 유지를 받은 신하들이 이 나를 경계하고 언젠가 얘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냐. 너가 너무 버겁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손 놓고 내가 당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세종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느냐를 아버지 태종의 사례를 비춰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런 걸 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사돈 자기 처가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아예 싹을 다 잘라버려야지 우리 세종이 통치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딱 그 구도를 짰는데 세종은 이게 그냥 좀 나이브했던 거죠. 그냥 문종이 물론 아들이 좀 몸이 약해요. 계속 등에 종기가 나고 예전에는 등에 종기 나고 잘못하면 다 죽었잖아요. 견훤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경노하면 등창이 나서 그래 죽었다. 이런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 문종이 세종하고 이러다가 아들이 먼저 죽겠다 할 만큼 자꾸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했던 거는 세손을 먼저 책봉을 시킨 거죠. 세자하고 세손. 어린 단종을 세손으로 자기 임금이 있을 때 딱 먼저. 그러면 이제 뭐 완벽한 거 아니야. 절대 권력이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세자라서 그냥 왕이 되고 세손이라서 그냥 왕이 됩니까? 그거를 바탕에 둘 수 있는 세력이 붙어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권력에 막스 베고 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선거라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거, 완전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만 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이 공통점은 왕은 왕으로서의 그 세력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위엄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무게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법에 따라서 적장자니까 적손이니까 그래 갖고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후계 구도를 결국은 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나중에 바로 세종이 성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그 왕실에 칼부림을 불러오지 않았냐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세종의 후계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네. 아무튼 또 세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공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평가할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시 듣고 와서 마무리하지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리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종 2편을 마무리하면서 또 음악도 한번 선곡을 좀 해보고요. 네,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이제 버전이 두 가지가 저는 있죠. 폴킴이 부른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갑니까? 그걸로 가겠습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박효진이 좋은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폴킴으로 갑니다. 네. 저는 세종이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미드나잇 블루. 어떤 미드나잇 블루 그 또 두 가지가 있던데 네. 그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를 인용한 미드나잇 블루. 아시겠죠? 미드나잇 블루. 우리 정프로님이 뭐 한다고요? 아까 폴킴. 저는 폴킴의 좋은 사람인데 누구라고 하셨죠? 저는 세종을 만나 네.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의미로 폴킴의 너를 만나러 한번 가겠습니다. 너를 만나. 네. 그리고 우리 정봉님께서 잠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한 뭐 그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번에 채널을 하나 오픈했어요. 뭐죠? 일당백에 나왔던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오디오북인데요. 이름이 잠들면이에요. 오디오북 잠들면. 어디서 들으면 돼요? 이걸 지금 일단은 플로에서 검색을 하시면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잠들면이란 뜻이 잠들기 전 들었을 때 지식이 쌓인다 면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북 잠들면 검색하시면 일당픽에서 소개했던 책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잠들면 플로에서 검색하면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우리 지선 씨의 잠들면까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잘 들어보면 이런 거 한번 또 같이 해보시겠어요? 여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마지막 에피소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